어린 시절 나는 4번이나 죽을 뻔했다. 그 중에 2번은 자살기도라는 오해를 받았고 한 번은 행운의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에 실렸다. 내가 죽으려고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을 때 나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깨어나 보니 이미 소문이 퍼졌고 뒤늦게 그게 아니었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그땐 어렸다고. 단지 겁이 났을 뿐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 아내가 떠나간 집에서 낮잠을 자던 토요일 오후에 나는 내가 그 오해를 방패 삼아 사춘기 시절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윤성희 작가의 장편소설 첫 문장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나쁘다고, 다만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선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배웠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는 타인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도 타인을 배려하는 선한 의도도 없는,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문법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그 틈새의 세계. 우리가 읽고 쓰는 까닭은 옳은 것을 옳다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어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 틈새를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함일 테니까요.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김사희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사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시집을 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사희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2002년 시평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반성하다 그만둔 날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어려운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하셨어요. 네. 출간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시집 나와서 시집 때문에 바쁜 건 없었고요.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일 때문에 바쁜 거. 네, 바빠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냥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일이 많아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네. 네. 출판사에서 그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분주한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편집 일을 하는데 네. 이제 일 자체가 많아서 네, 계속 끊이지 않고 해야 돼서. 네. 이번에 두 번째 시집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시집을 묶으실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는지요? 글쎄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고 살 만큼 살고 있으니까 첫 시집보단 나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텀도 길어서 비슷하면 어떨까라는 부담감도 좀 있었고요. 네. 질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부담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예. 이번 시집을 꾸리면서 어떤 창작 방식의 변화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제가 좀 그러니까 시의 어떤 형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집 때 그런 얘기들을 좀 한편으로 듣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이제 내용과 형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가 시너지를 내려면 과연 내용에 맞는 형식이 어때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어떤 그 무엇을 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좀 착각 아닌 좀 잘 몰랐던 부분이 무엇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무엇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이제 몰랐다가 조금 예,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내용성에 좀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내용을 어떻게 드러낼까? 네, 그렇죠. 네, 표현 방식에 네. 좀 고민을 많이 한 시집이군요. 네. 어차피 제가 다큐를 찍는 것도 아니고 시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시를 가장 잘 살리는 게 형식도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여기 교양의 나라라는 시편을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남근들에게 노동의 대가는 여자씨, 여자씨에게 노동의 대가는 살아있는 목숨,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길에서건 정당방위를 허하지 않는 무방비의 일상.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남성 중심의 기득권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힘과 압력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디서 눈이 확 커져가지고 딱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살아오면서 체감하고 경험한 체득된 몸으로 새겨진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은 알고 있는데 몸은 느끼고 있는데 이제 말로 또는 생각으로 이걸 잘 얘기를 못 꺼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그게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무방비 일상이듯이 이제 그런 발화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 뭐 이런 것들도 일상이어야 될 텐데 일상이 아니게끔 만드는 네. 그래서 터져 나올 때 좀 거북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요. 네. 네. 여기 시를 보면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관한 언급들, 어떤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혹시 구로 지역에서 사셨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아직 구로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23살부터 살기 시작했고요. 서울 올라와서 자리 잡은 데가 가리봉동이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옥탑까지 예, 쫙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의 25년 이상. 그렇죠. 고향보다 어쩌면 더 오래 산 지역이겠네요. 예, 그렇게 됐어요. 빨리 떠야 되는데. 그쪽 지역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도 있으실 테고. 그래도 그곳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참 좋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돈 때문에 못 떠나요. 뭐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죠. 뭐 딱히 매력은 그냥 편하다는 거. 네. 이제 누구 시선 의식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은 하나 있죠. 네네. 네.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아픈 모습이라든지 어두운 모습들은 시에서 여러 편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어떤 그런 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달프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담고 있는 시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솔하고 담담한 느낌, 어떤 사회적 분노, 소외된 삶과 죽음의 경계의 풍경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시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시를 창작할 때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는 어떠신가요? 요번에는 좀, 또 하나 이제 염두하고 했던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게 네. 공포영화든 예를 들면 뭐 탈탈이든 이런 이제 시 안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그러니까 처해 있는 이제 불특정 다수기도 하고 또는 특정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처해 있는 어느 환경이나 이런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의 어떤 다른 한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래도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누군가는 굳이 헤집어서 무슨 배설하듯이 이제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내가 내 시들이 이제 그런 또 다른 어떤 상처나 또 어떤 누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길 정말로 시로서의 어떤 공감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이 좀 크기를 바라면서 네. 예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반성이라는 단어들이 첫 시집부터 또 이번 시집에 일관되게 좀 보이는데요. 네. 반성이라는 뭐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최근에 좀 많이 좀 안 쓰는 말이기도 한데 반성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시인님? 그 반성이나 성찰 이게 없으면 성숙할 수 있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나이와 시간과 성숙은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게 비례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이 모양은 아니겠지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되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은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뭐 100살을 먹어도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이라는 거는 그 없을 것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 성숙해가는 과정 좀 그렇게 보면 그 안에 반드시 어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네. 요번 시집에 다시 반성을 하며라는 시를 제가 읽다 보니까 네. 이 시인에게 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 시를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시절도 있고 네. 심지어는 사람처럼 태어나지 못해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많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은 사람으로 죽어야겠다라는 네. 어떤 치열한 몸부림? 저는 이런 개념을 사실 반성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성숙이라는 개념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군요. 네. 이 시집에서 가장 쓰기 힘들었던 시,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시를 한 편씩 꼽아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좋긴 하죠. 아니, 저한테는. 네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면서 마음에 들기도 하면서 이제 그 밥이라는 시인데 네, 밥. 네, 그게 또 10년 뒤에 밥이라는 시를 쓴다면 아마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제 밥이라는 것이 사실은 먹는 밥도 있지만 그 밥이 이제 좀 뭐 추상화된 밥에 대한 의미도 있고 뭐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밥이 아직 기본 기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나 이전에도 그렇고 나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이게 모든 거를 다 이 어떤 통로 이것처럼 걸쳐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쓰기 힘든 거고
그래도 어쨌든 생각하는 걸 조금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막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또다시 밥에 대해서 써보면 어떨까. 예. 밥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밥은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밥의 감수성이다. 어떤 이런 구절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집을 읽다 보니까 지난 시절을 읊조리는 그런 시편들이 많았는데요. 80년대와 90년대를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사실 저는 80년대를 제가 그 동시대에 살고 있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걸 겪은 개인이 아니라서 그거는 나중에 뭐 이제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이제 눈이 뜨이고 이제 살기 시작한 건 이제 90년대죠. 제가 90년이 20살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90년대를 살면서 80년대를 이제 배우고 공부를 하고 네. 지나오긴 했는데 그 시대를 잘 정말 몸으로 혹은 공부라도 잘 배우고 좋은 것, 옳은 것들을 잘 가려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뭐 교과서라 그래야 되나? 책이라 그래야 되나? 네. 네. 그 시대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 시대에 젊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주류와 기득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치열하게 살았던 삶을 정말 올바르게 좀 이어왔으면 지금 후대나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완전히 자기들 밥통 철두철미하게 그거 움켜쥐려고 물론 온전하게 다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지만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서 네. 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김사희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반성을 하며 며칠째 폭설이 멈추지 않는 날 얼어붙은 옥탑방에서 내려와 오랜만에 몸을 담그자 후끈해지며 땀이 난다. 찰랑거리는 물속으로 묵은 때가 층층이 쌓이는데 수북한 지우개똥. 늙어가는 여자의 몸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지만 온몸이 얼룩덜룩해도 향기 있게 늙어갈 수는 없을까. 푸석거리고 늘어진 몸. 지나간 그리움도 불안한 내일도 버텨야 할 몸. 기득거리다가 쓱 훑어보다가 문득 언제든 죽겠으나 멧돼지가 먹을 것을 찾아 자꾸 농작물을 덮치는데 가축들이 병 걸렸다고 산채로 매장당하는데 더불어 살자는 말이 새치에어에서 놀아나 너에게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 자연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죽음이 있을까? 한밤중에 나는 살고 싶어 회개하듯 몸을 빡빡 씻는다. 더불어 살자를 죽이면서 너도 죽이면서 숨을 쉰다. 차갑게 식어가는 물이 붉게 물든다. 온몸 벌개지도록 치열함은 없고 심파만 밀려나와 늙어가는 감각과 낡아가는 몸뚱이를 끌고 살아야 하는 시간이 무구한 원혼들 위에 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비극일 줄은. 그래서 더 사람으로 죽어야겠는.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낭송해 주셨는데
그 행간과 행간의 힘이 느껴졌어요. 이 시편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DJ님께서 네.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네. 네.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수록 비극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종소리, 방울소리처럼 들리는데,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경 소리인데요. 네. 제가 원하는 풍경 소리는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바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은은하게 들리는 이런 건데 제가 이건 가져오느라고 집에서 흔들거리며 만든 거라 이게 풍경 소리가 정말 뭐든지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인위적으로 하니까 이게 귀가 찢어지는 소리 같은 느낌도 한편으로 들어가지고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오늘 정말 뜻밖에도 하게 됐어요. 네. 그 풍경 소리 그 고즈넉하고 네. 평화로운 풍경 소리 그건 사실 녹음하기 힘들겠죠. 그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시인님이 담으시려고 하는 어떤 적막한 방울 어떤 풍경 소리는 충분히 전해졌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리에서라는 시도 참 좋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아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니 다시 아니다. 끊임없이 문을 열었으나 언제나 아니다. 언제나 내게로 되돌아온다. 문을 열고 나가니 내가 있다. 어떤 이 부분 보면은 어떤 불경의 선사의 말씀 같기도 하고요. 열고 나가는데 다시 아니고 언제나 또 나에게로 귀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 끊임없이 닫혀진 문, 또 그 문을 끊임없이 열고 나가면 또 다시 나로 돌아와 있는 어떤 이런 모습.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이걸 쓰실 때 어떤 기분으로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뭐 그 불경이나 경전을 알 만큼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그 광장에 촛불광장에 다니면서 이제 그때 느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거긴 할 건데 광장과 개인과 시간과 공간과 이렇게 교차가 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고 그 현장에 있는 나와 또 일상에서 나와 뭐 등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잠깐 감정을 파편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티브는 이제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시군요. 네. 그 사실은 그 광장에서 어느 호텔 장면 네, 묘사도 있잖아요. 굉장히 네. 재밌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활동을 하시면서도 시편을 구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네. 감사하죠. 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데 엿듣지 못해서 못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8,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때 약간 좀 미흡한 게 뭐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개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시대가 흘러온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한 건데
모두가 다 역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무뎌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무뎌지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려고 그러고요. 네. 그래야 뭐 기억도 하고 뭐 부당한 건 눈에 보일 거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도 지를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아주 소박하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인으로는 그런 소박하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리고 이제 동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동정이 아니라 연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연대라는 시도 있고요. 네. 네. 예, 좀 얘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희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 시집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등장합니다. 생명력, 노동력, 공권력, 억압세력, 저항세력. 우리 사회의 여러 근육과 힘의 충돌 사이에서 반짝 떨어지는 눈물들을 포착하는 통찰력까지. 이 시집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고요. 저는 김사희 시인님을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 동네 서점 특집, 대전에 위치한 삼요소의 조규식님, 그리고 속초에 위치한 완벽한 날들의 최윤복님 모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규식님? 저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모임들이 많아서 모임에 독서 모임에 이제 책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주말에는 이제 공연이 있어서 이제 공연도 진행하고 그렇게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바쁘게 보내셨군요. 네. 예. 완벽한 날들의 최윤복님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그 정기구독이라는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요?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한 책을 신청해 주신 분들 댁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일까지 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분주하게 살다가 오셨네요.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읽어줄 책 가져오셨을 테죠. 먼저 조규식님부터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 라는 노르웨이 시인 올라브 하우게의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농부와 정원사로 노동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온 시인의 숲의 땅이나 가짜른 나무 냄새가 나는 시집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고 복잡한데요.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은 대부분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그럼 조규식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태양이 아니라 물을 원해요. 천국이 아니라 빛을 원해요.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 새가 호수에서 물방울을 가져오듯 바람이 소금 한 톨을 가져오듯. 네,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올라브 하우게의 작품인데 저도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오프닝으로 올라브 하우게의 시를 읽어준 적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시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네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두 다르고 복잡한데 어떤 하나의 확실한 답,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기보다 결정을 다른 곳에 미루고 또 책임도 함께 떠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 삶에 있어서 확실한 것,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에 집중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행동해 나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짧지만 강한 시를 낭독해봤습니다. 네. 올라브 하우기의 시집 어린 나무에 눈을 털어주다에서 한 편을 읽어주셨습니다. 최윤복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알마 출판사에서 재작년 여름에 출간된 김현 시인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 지금 저한테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저는 요즘 김현 시인이라고 네. 대답할 정도로 그 작가님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그의 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뭐 굉장히 부분적이겠지만 그의 글에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요. 사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슬픈 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슬픈 시를 읽지 않고요. 재미난 부분을 읽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럼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미주와 속초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다. 역시 겨울바다를 볼 수 있으나 돌아오기는 편한 곳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여행은 잘 먹는 것이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둘이라서 잘 먹고 잘 놀았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것이다. 둘이 겨울바다를 잠깐 보고 겨울바다는 왜 늘 잠깐 보면 되는 걸까? 보기 전에는 그렇게 주야장천 볼 수 있겠다 싶은데도. 숙소로 들어와 킹사이즈 침대에서 맥주를 2캔씩 비우고 미주는 푹 자고 나는 홈쇼핑에서 선전 판매 중인 낙지를 한 상자 샀다. 집에서는 할 수도 없던 짓을, 해보려고도 안 한 짓을 했다. 우리 집에는 TV가 없다. 우여곡절 끝에 결제하고 나니 헛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모를 웃음이 나왔고 얼마 후 잠에서 깬, 사실 덜 깬 미주에게 나 홈쇼핑에서 낙지 샀어 라고 소리쳤다. 미주는 미친놈 그랬다. 자기는 속초까지 와서 잠이나 퍼질러 잔 주제에. 그러나 그 핀잔의 주고받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랜만에 짝꿍이 없는 잠은 얼마나 자유, 막무가내였는지, 짝꿍과 맛있게 해먹는 낙지볶음은 얼마나 매콤달콤한 맛인지 후기를 기대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개운했다. 나도 미주도 그날 밤에는 짝꿍에게 속초의 밤공기 같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 애썼다. 우리 둘에게는 이제 함께 있어도 챙겨야 할 사람이 있고 그 챙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서로가 되었다. 네, 아우 에세이가 따뜻하네요. 네, 속초의 밤 공기가 또 전해지고 듣다 보니까 낙지볶음도 먹고 싶어요. 이거 지금 네. 낭독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네. 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각자 애인 또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 김현 시인과 그의 친구가 저희 서점이 있는 속초로 놀러와 있던 짧은 에피소드였는데요. 고른 이유는 첫째로는 아무래도 이 에피소드의 배경이 속초이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두 분이 어떤 여행에서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는 여행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완벽한 날들에서 어떤 추구하는 방향과 좀 맞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애인하고만 지내다가 친구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친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멀리까지 와서 다시 애인을 생각하고 챙긴다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고마운 손님도 있을 듯하고요. 소위 말해서 진상 손님도 있을 듯한데요. 그 이에 대한 뭐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조규식님 어떠세요? 먼저 안타깝게도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는 없고요. 네. 그냥 저는 삼요소란 공간을 그냥 좋게 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고맙고요. 작년 12월에 3유소 1주년 파티를 했는데 네. 한 25분 정도 오셨어요. 오. 그래서 지난 1년간 뭐 성과 발표회, 뭐 낭독회, 책과 선물 교환식, 뭐 장기자랑 뭐 이런 거를 했는데요. 제 마음대로 이제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운영한 공간을 사랑을 해 주시는 분들이와 함께한 순간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분들이 생각이 많이 남네요. 네. 진상 손님은 없었습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지나가다 들릴 만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은 제가 아직 겪지 못한 것 같아요. 알고서 꼭 찾아가야 되는 곳이군요. 거의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최은복님은 어떻습니까? 고마운 손님은 뭐 떠오르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문을 열고 좀 성냥팔이 소녀 모드로 지내다 보니 저희를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뭐 당연히 감사하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의 존재 자체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께 가장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진상 손님은 고마운 분들만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지목을 할 수는 없고 아무리 서점이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라고 해도 관계가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손님과 어떤 상호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은 이유 없이 좀 당당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전화로 거기 방 있어요라고 물어보신다든지 뭐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문을 열고 가져가서 보고 싶은 책 골라서 자리에 앉아라고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분들을 보면 네,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지금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무례함을 겪을 때, 네, 아무래도 좀 진상 손님이라고. 그러면 서점 이용자들이 갖춰야 될 에티켓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하나 바로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책은 공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그래서 뭐 대형 서점에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제 도서관도 이제 있어서 이제 일반 이런 서점의 책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쓰신 거이다 보니까 이제 그 구매를 해주셔야지 작가분들도 이제 인세를 받으시고 네. 서점도 돈을 벌고 이제 출판사도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최윤복님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 아무래도 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역 동네 서점에 필요한 지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절실하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는 이제 도서관이나 학교 등의 이제 공공기관에 도서 납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둘째는 또 역시 공공기관에서 문화행사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금액을 이제 지역 서점에서 지원해서 문화활동 일종의 외주라고 할 수 있겠죠. 외주를 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과 또 경제성의 측면에서 저는 이런 지역 서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지역 서점이 단순히 책이라는 상품을 파는 상업 공간이 아니라 여러 문화 활동도 병행하는 문화 공간으로 또 공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윤복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동네 서점에 필요한 지원 있다면 뭘까요? 네, 저도 정확하게 같은데요. 방금 삼여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훌륭한 서점들이 전국에 있는데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서점 업계에 잘못 굳어진 어떤 관행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그런 납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책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서점의 규모에 따른 어떤 차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서점들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게 있고 서점들의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서점 생태계를 위해서 고쳐야 될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되길 바랍니다. 서점을 운영하고 싶은 청취자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조규식님부터. 먼저 제가 서점을 운영한 지 이제 1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네. 조언을 드릴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책을 추천해 드린다면 서울의 3년 이하의 서점 인터뷰라는 2권짜리 인터뷰집이 있어요. 이 책에 이제 13곳의 각기 다른 서점 대표님들이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은봉님.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이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을 잘 구현해서 재밌게 오래오래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없고 힘든 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벌써 2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감, 그 다음에 짧은 책방 홍보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조규식님. 네, 제가 문장의 소리 팟캐스트도 자주 듣고 하는데 이제 청자에서 출연자로 이렇게 색다른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3요소는 제가 사심 없이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노력해서 대전에서 작지만 내실 있는 네. 문화 파수꾼의 네.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 외로우신 분들, 고독하신 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조규식님, 지금 여자친구 어머니 아버지께서 꼭 듣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최은봉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지역 수도권에 있는 작은 서점들을 다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계신 곳이 만약에 미세먼지 나쁜 지역이라면 서둘러 완벽한 날들을 검색하셔서 하루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오셔서 자주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전의 3요소 속초의 완벽한 날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인훈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책 사랑의 단상들을 출간하신 장혜련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령입니다. 시집이 아니라 산문집이 먼저 나왔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책을 혹시 이제 살펴보신다면 책의 제일 앞쪽에 이제 자기소개에
10년간 뭔가 출간이라던가 아니면 발표가 기약이 되지 않은 글을 계속 써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책이 나온 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시가 먼저 나온다 아니면 산문이 먼저 나온다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어쨌든 누군가 이걸 보는 거를 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뭔가 기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혹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으신 건지? 그 책의 원래 처음 가제는 사랑에 관한 이미지들이라는 제목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시가 되지는 않는데 어떤 장르로도 귀속이 되지 않는 내가 일상을 살면서 아니면 무언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들을 모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사랑에 관한 이미지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책을 출판 편집자한테 보낼 때도 그 책의 가제는 사랑에 관한 이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제목이 되게 된 거는 책을 이제 실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 교정이라던가 아니면 편집자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현재형의 되게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어떤 과거형의 기억에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원고를 고치면서요. 그래서 편집자는 어쨌든 사랑에 관한 이미지들보다는 조금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목을 다시 만들 거를 권유를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제목이 사랑의 잔상들입니다. 장혜령 시인님은 구성작가로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우님이랑 마찬가지로 라디오는 아니지만 그 TV의 지식 채널 2라는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대본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 한 4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전에는 방송작가 경험을 갖고 있진 않았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팟캐스트 라디오 4시 20분이라는 팟캐스트 라디오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소개되지 않은 책들을 소개하는 일을 해왔었는데 그러면서 존 버거의 책을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근데 그때 이제 존 버거 번역자분이 라디오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후에 연락을 해오셨는데 마침 그분이 EBS PD님이셨고 예, 그런 과정에서 되게 황당하게도 제가 방송 경험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대본을 쓰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방송 대본이랑 산문집 이번에 내셨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다르던가요? 제가 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방송 대본을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방송 대본은 글쎄요, 이전에, 저는 원래 영화 연출을 공부했었지만, 그 대중적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끔 글을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혐오감이 있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이상한 종류의 집착 같은 건데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어떤 글쓰기라는 거는 대중적으로 가닿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상한 어렸을 때 그런 종류의 생각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와서 일하게 되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송작가로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간명하게 정리한다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던가 이런 거를 배우게 된 것 같고 산문을 쓰는 거랑은 아무래도 다르죠. 그러니까 산문은 문장을 쓰는 거고 방송 대본은 사실 문장을 쓴다라기보다는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 시를 열심히 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를 쓰지 않을 때 뭘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냥 시는 정말 좀 드문드문 쓰는 것 같고 아마 다 그렇게까지 늘상 열심히 쓰는 분이 얼마나 될지 잘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뭔가 보고서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뒀다가 이거는 시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서 뭔가 쓰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늘상 막 책상 앞에 앉아서 시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작업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제주도에 사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방송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에 가 있고,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네. 지냈었는데, 작년 정도부터 제주에 와서 자주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할 때는 이제 서울에 가 있고, 아니면 이제 제주에 내려와 있고, 이런 식으로요. 힘들지 않으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좀 힘들긴 한데, 서울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 오면 그 자체로 이렇게 좋은 공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그 산문집에서 가장 쓰기 힘들었던 부분이나 또 가장 애착이 갔던 부분이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저한테 이제 먼저 주셔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마감이라는 걸 가져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구성 작가로서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마감을 가져봤지만 글을 써왔던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서는 그냥 제가 스스로 저에게 마감을 주고 제가 글을 쓰고 이런 입장으로 계속 썼기 때문에 이제 보통 다른 작가분들이 겪는 뭐 마감병이라던가 뭐 마감이 힘들다던가 이런 부분이 글을 쓸 때 또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이제 그냥 오롯이 제가 만족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질문을 품고 그 질문이 그 글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의 과정을 제가 오롯이 뭐랄까요, 대결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일하게 겪어야 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후반부에 그 사랑의 잔상들이라는 그 책 속에 반고 후에 오베르의 교회라는 그림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이제 오랜 시간 좋아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이제 고흐가 생을 이제 마감을 하기 전에 오베르 시르 우아즈라는 되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거주를 하는데 그 마을에서 본 되게 많은 풍경들을 이제 죽기 전에 그리거든요. 수백 장을. 근데 그 중에서 오베르에 있는 교회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교회에 입구가 없다는 점이 인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왜 제 마음을 끄는지는 아주 어려서부터 좋아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쓸 수는 없었어요. 네. 왜 그런지를 이제 이건 나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논리로서 해명할 수는 없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이미지를 오래 두고 보는 일이 있었던 거고 거의 10년에 가까이 그러면서 그냥 뭐 고흐에 관한 책도 읽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여성인 뭐 가셰 박사의 딸을 뭐 사랑했다라던가 그런데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한 존재가 그 교회당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점점 옮겨가는 것이 되게 긴 시간 동안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물음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들은 단숨에 우리의 시선을 낚아채지만 어떤 문장들은 서서히 그 속에 스며들 것을 요구한다. 그런 책이 들어서기 위해 우리가 건재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시간이다. 이 문장이 되게 저는 좀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주인님에게 어둠. 네.
그 말을 썼던 게 이제 영화관에 들어간 시간이랑 연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서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관에 들어갈 때 제가 뭐 지각한 적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거기 되게 어둡고 저는 갑자기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앞에 서서 눈에 어둠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세상이 뭐랄까, 이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근원적인 이미지 아니면 비밀에 감싸여진 이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둠에 적응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세계에서는 점차 대부분 어둠이라는 것 아니면 비밀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소멸하고 있다라는 게 그 글 속에 좀 중요하게 담으려고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 어둠이라는 거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도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거쳐가야 하는 어떤 시간 같은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과해야지 나타나는 예, 마치 사진 찍었을 때 사진도 요즘에는 뭐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 때는 필름을 현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액체를 통해서 인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이제 완전한 어둠의 암백 속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라는 게 빛을 투과해야지 이제 보여지는 거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어둠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상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장혜령 시인의 사랑의 잔상들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플갱어 두 개의 삶. 피에르 바야르의 예상 표절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책을 쓰고 죽은 한 작가가 실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작가의 책을 예감하며 미래의 책을 베껴 썼을 수 있다는 이상한 착상에서 시작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면서 책장을 덮지만 서늘한 느낌에 그 생각을 다시 돌아본다. 미래는 이미 현재와 동시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길가에 떨어진 장갑이 지하세계의 누군가 이 세계를 향해 청해온 악수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철교 위에 멈춘 열차 창밖으로 문득 한강을 바라보았던 날 멀리 수면 위로 반짝이는 점과 같은 것이 한 마리의 흰 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다른 흰 점들이 그것을 따라 일제히 날아오르고 마치 새들이 이끌어가는 힘에 의해 열차가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괴로움에 사로잡힌 채 성당에 앉아 기도하던 나를 생각한다. 눈물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슬픔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들이 구원을 청하는 성모 마리아 역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잃은 슬픔에 빠진 채 죽은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때 나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그 배역을 바꾸어가며 근원에 가까운 장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근원을 찾아 떠돌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 헤매는 건 그 때문이 아닐까. 이때 이미지의 유사성이란 단순히 비슷한 이미지의 쌍을 뜻하는 표현은 아닐 것이다. 미래로부터 과거로,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조응하는 한정된 우리 삶 안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어떤 동시성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인류의 근원적인 장면들은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해 왔으며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므로 우리는 어쩌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 또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언어를 받아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이에게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투명한 각주로 된 아가미를 양쪽에 매단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또 실로 연결된 다른 존재를 움직이기도 하면서 걸어간다. 그런 일들이 너와 나에게 동시성이란 이름으로 나타난다. 만나지 않은 우리 사이를 관절처럼 접합하며 이 세계가 나아간다.